자, 넘겨보시면 자, 적용 대상에서 본조 금지행위는 33조는 180페이지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와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금지행위, 그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등에 대한 밑에 방해한 자 적어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그 말은 방해한 자에 대한 금지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2번은 33조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니까 둘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임은 소속 중개 보조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죠? 3번 보시면 33조 2항의 금지행위는 아파트 단지 주민, 지역 커뮤니티 등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정당한 업무 활동을 방해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누구도 아파트 단지 주민, 지역 커뮤니티 등 일반인에게도 적용된다. 구분하셔야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것은 1항이고 2항은 방해한 자, 아파트 주민이 있죠. 좀 이따 분여회 같은 것. 자, 그래서 밑에 2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가 몇 개 있다고요? 9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인데 먼저 체크해 보실 게 넘겨보시면 185페이지 5번 있죠. 5번 정수 등의 중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있죠. 옆에다가 주택법 적어보시고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금지한다. 그런 개념이고 넘기시면 186페이지에 6번 있죠. 하단에 직접 거래 쌍방대리 금지 있죠. 그건 당연히 민법 적으시고 그 다음 넘기시면 189페이지에 7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있죠. 그럼 민법, 등기법, 주택법 3개 적어보세요. 7번은 민법, 등기법, 주택법에서 배우신 내용이에요. 5번, 6번, 7번은 다른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금지행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180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 예외가 없죠. 예외가 없이 규정했단 말은 공법이 규제법인가요? 용도 지역을 정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안 된다. 형질 변경하지 마라. 규제법이죠. 규제법은 법 조문 자체가 국민을 규제하게 되죠. 규제법은 확대 해석을 금지해요. 규제하는 법 규정을 확대해버리면 국민을 더 규제하는 결과가 되겠죠. 확대 해석이 안 되니까 지금 배우실 게 9가지 행위는 어떤 행위가 금지인지 그 말은 법 규정 자체로만 더 규제하게 되니까 이걸 확대하면 안 되니까 어디까지가 금지인지 이걸 꼭 체크하셔야 돼. 그러면 9가지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면 뒤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9가지에 해당되는 금지행위 했다면 예외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하였으나 나오면 금지행위 위반이지 뒤에 뭘 한 경우 나와도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 그 말이에요. 법조문에서 어디까지가 금지행위인지 이걸 체크하는 게 1, 2월 공부예요. 그럼 밑에 하단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서 양가로 1번 있죠. 중개대상물 괄호 매매를 업 괄호 1호는 중개대상물 몇 개요? 중개대상물 종류 몇 가지?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중개업이 본업이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누가요? 앞에는 항상 9가지는 앞에 생략된 말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업으로 해야지 당사자나 개입하여 계약을 알선해주는 중개업을 본업으로 해야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토지 건물 등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사고 파는 행위가 매매죠.
업을 한다 그 말은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업이죠. 그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매매를 업을 하게 되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각종 정보는 누가 훨씬 많이 알고 있고 개업 공인서 등이 훨씬 많이 알고 있고 그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업하는 데 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상대방은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지식은 부동산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상대방이 적을 거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업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어떤 업은 가능한데 중개업은 가능한데 매매업 행위는 금지이다. 자 보세요. 이걸 확대해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중개 대상물 5가지에 대한 매매업 행위가 금지이죠.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자동차 매매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는 중개 대상물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확대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중개 대상물 5가지에 대한 어떤 업을 금지하는 것이고 매매업 행위가 금지이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임대업 행위는 금지이다. 매매업이 아닌 것은 금지가 아니다. 이렇게. 뭐에 대한 어떤 행위가 금지인지 그걸 체크하는 게 1호예요. 그럼 이걸 시험에 묻는 것은 요 조문 자체 시험 나는 게 보통이고 좀 변형시키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토지에 대하여 매매업 행위는 금지된다. 건축물 매매업 행위는 금지이다. 임목 매매업, 공장재단, 광업재단 매매업 행위는 금지된다. 같은 말이죠. 중개대상물 매매업 행위는 5가지를 쪼개서 토지 매매업, 건축물 매매업 행위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매매업 행위는 금지된다. 같은 말이에요. 그 밑에 매매업 동그라미 1번에 매매업의 금지 대상물은 뭐? 첫째 줄 뒤에 토지 건축물처럼 5가지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럼 중개 대상물이 아닌 자동차나 기계, 가전제품 매매업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가 아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돼. 옆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할 때 기억에 매매를 업으로 행하여야 금지해야 된다. 그죠? 매매업 할 때 업은 앞에 중개업 할 때 다 배우셨죠? 업 행위는 밑에 넷째 줄 계속 반복성, 넷째 줄 영업활동 밑줄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뭐가 된다? 업이다. 그러면 계속 반복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한 건 한 것은 업인가요? 매매업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면 업이 아닌 우연한 기회에 한 건 매매하는 것은 금정이다. 네, 그렇게 해서 쪼개서 처음에 이해하시라고.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한 매매업 행위가 금정이면 중개대상물 이어도 업이 아닌 매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내용은 밑에 설명처는 다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눈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중개대상물 매매업 행위 5가지 쪼개서 매매업 행위도 금정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 밑에 2번도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행위 있죠. 박스 안에 보시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등 밑에 등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까지. 이름 뭐예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 무등록 중개업자는 단속에 걸려야 안 걸려요?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이죠. 단속에 걸리죠. 형벌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인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뒤에 알면서 밑줄. 그러니까 결국은 무등록 중개업자는 강행 규정 위반이고 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그거는 법에서 보호 대상이 아닌데 그 사람임을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 협력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협력 행위는 2가지요.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뒤에 2가지 따로 체크하셔야 돼요.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 받거나 나왔죠. 중개 의뢰 받는 행위는 금지 행위이다. 두 번째,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이다. 누구임을 알면서요.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협력하지 마라 그 말을 쪼개서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 받는 행위는 금지 행위이다. 1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개업 공인중개사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렇게 잘라서 읽을 줄 아시면 돼. 그 1호는 법조문대로 나오고 1호는 5가지 쪼개서 읽을 줄 아시면 되고 2호는 법조문대로 나와요. 넘겨보시고 보통 이제 실무에 많이 걸리고 시험에 좀 나오는 내용이 3호입니다. 3호 박스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사례 정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밑줄 법정 중개 보수 또는 실비 법정 중개 보수 실비를 따로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늘 배우시겠지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보수는 계약 체결 대가로서 받는 중개보수하고 계약 체결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실비 이 두 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의 중개보수하고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에 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받고 실비도 각각 받을 수 있다 없다? 법에서 이 두 가지는 각각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각각 받는 것은 가능해요. 가능한데 받은 범위를 따져보니까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실비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예외가 있다 없다? 금지행위가 뭘 금지한다고요?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가 금지행위죠. 초과해 받으면 그 다음에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중개보수가 아파트 매매 계약 중개하고 계산의 법정 한도가 200만 원이다. 200만 원만 받아야죠. 200만 원 받고 현금을 금전을 받고 2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사례 표시로 골동품 한 점을 받아왔네. 걸려요 안 걸려요? 미술품 금 한 양처럼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더 받아와도 금품을 초과해 받지 말아야 돼 있으니까 금전뿐만 아니고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받아와도 걸린다는 거예요. 법정 한도를 초과해 300만 원 받았죠 지금.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 했죠. 예외가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초과해 받았으나 그대로 반환하였다. 금증이 이다이다. 초과해 받은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다. 초과수수 이다이다. 초과해 100만 원 더 받았죠. 100만 원 받은 만큼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다 하여도 뭐한 다음이요. 초과해 받은 다음에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반환하여도 초과수수이고 부도 처리되어도 초과수수이고 초과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지 않아도 초과수수이다. 그럼 초과해 받는 것은 예외 없이 처벌되죠. 강행규정 위반이죠. 그럼 초과해 받은 경우 처벌은 당연히 되고 무효로 돌릴 것인데 받은 전부가 무효일 것인가 초과해 받은 부분만 무효일 것인가. 법정 한도 내까지는 적법하게 받을 수 있죠. 무효는 무효인데 전부 무효가 아니고 초과하여 받은 부분만 강행 규정 위반 무효. 무효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말이죠. 타인에게 손해가 가고 이득을 취하고 있으니까 뭐가 되고 부당 이득이 되니까 반환해야 되겠죠. 초과해 받은 다음에 초과한 부분을 반환하면 봐줘요. 이미 초과해 받은 다음이니까 예외가 없다. 그 핵심 단어는 초과해 받았으나 하면 금증 위반이다 라고 넘어가야지 뒷말에 속으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중개업하고 또 관리대행, 분양대행, 상담처럼 겸업이 있죠. 중개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크게 중개업하고 겸업이에요. 그럼 겸업은 관리대행, 분양대행, 상담은 뭐가 아니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겸업에 대한 대가는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한도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겸업에 대한 대가는 합의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가, 분양, 대행 주어지면 상가가 중요한 단어입니까? 분양, 대행이? 분양, 대행 나오면 겸업이죠.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는 것은 금쟁이에 해당한다. 분양 대행은 한도 초과 문제가 없죠. 합의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과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시험 나와요. 그래서 거기 밑에 뭐 상세하게 1번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의 범위 있죠. 넷째 줄 또한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는 현금뿐만 아니고 보석, 미술품, 자동차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도 받으면 안 돼요. 2번 분양 대행 미출 이름이 뭐예요? 겸업이죠. 겸업이니까 중개 행위에 대한 보수가 아닌 분양 대행에 대한 보수, 부동산 상담, 컨설팅 보수는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한도에 걸려요, 안 걸려요? 금쟁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과 수수에 해당하는 제보는 손님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돼야 초과 수수입니까? 관계없다 그랬죠. 3번에 의뢰인에게 손해 발생이 요구되는가? 중개보수 초과 수수 금쟁이 본질은 개업 공인인사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보수 등의 명목으로 그다음 밑줄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취득하는 것이다까지. 초과하여 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한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이다. 취득했다면 초과 수수이지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한도 초과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어야 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4번에는 무상으로 해주거나 깎아주는 것은 초과 수수가 아니니까 이걸 볼 필요가 없고 5번에 초과 수수 약정의 효력이 있죠. 중개보수 초과 수수 금지 규정은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 물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 법규에 해당하고 한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 밑줄, 전부 무효가 아니고 한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 그 정도 보시고 니은은 옆에 편 니은은 한도 초과하여 받은 수수한 중개보수는 무효인 약정에 근거하여 수수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다. 초과하여 받은 부분은 무효다 그랬죠?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박스 안에 다시 1번에 분양대행 밑줄 분양대행은 초과 수수이다. 아니죠? 2번에 권리금 밑줄하시고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다. 공인중개사법의 큰 공식이 뭐예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뭐이고? 중개행위이죠.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계약을 알선한 대가가 뭐이고? 중개보수이죠. 한도 초과하면 금쟁이에 해당되겠죠. 그럼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아무리 알선하여도 뭐가 아니므로 중개인가 아니면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이요. 그럼 권리금 나오면 중개대상물이 아니구나. 권리금 알선 대가는 초과수수에 해당한다? 안 된다. 그 결론이겠죠. 그래서 첫째 줄에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앞에 영업용 건물의 넣어서 읽으시라고. 유무형 앞에 영업용 건물의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그게 뭐예요? 권리금, 은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권리금 밑줄 하셨죠? 중개란 말을 쓰고 있지만 뭐가 아니고 둘째 줄 뒤에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끊으시고 따라서 같은 법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적용돼요. 권리금 알선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말은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은 나중에 7, 8월달에 보시고 4번 부도 처리된 당자 수표를 받아도 초과하여 받았다면 금증이 이다이다. 밑에서 둘째 줄, 셋째 줄에 중개보수 등의 명목으로 밑줄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 금액의 당자 수표를 교부받은 경우 거기까지
초과는 금액의 당좌 수표를 받았죠. 금증이 이다 이죠. 당좌 수표 자체 이를 무효로 하는 사유의 기재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좌 수표 교부받는 자체가 금증 위반이다 이죠. 초과하는 금액의 수표를 받은 자체가 금증이다. 넘기시면 그 뒤에 당좌 수표가 뭐가 되었거나 부도 처리되었거나 그대로 반환해도 이미 뭐 했다고 초과 수수이 있다. 그 3호는 잘 체크해 두시고 4호도 법 조문 자체 시험 나오고 판례가 2개 있는데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4번의 박스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당해 중개 대상물의 그다음 밑줄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매매 교환 매차 거래할 때 중요사항이면 전주에 배우셨듯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죠. 뒤에 거짓된 은행 밑줄 거짓말 등을 하여 둘째 줄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예외가 있다. 없죠. 그럼 옆에 하단에 박스에 판례가 새겨 있는데 3번 판례 보세요. 185페이지.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되어 있죠. 가격 동그라미 하시고 둘째 줄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기타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죠. 셋째 줄 뒤에 당해 중개 대상물의 밑줄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당해 중개 대상물 자체 동그라미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대상물의 뭐도 가격 동그라미 가격 등에 관한 사항들도 그것이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포함된다 되어 있죠. 자체 동그라미 하셨죠. 밑에 빈칸에다가 권리관계 또는 공법상 제한사항 등 적어보세요. 4호는 지금 중개대상물 매매 교환 매차 거래할 때 중요사항이면 법에 따라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매매 교환 매차 거래할 때 중요사항인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거짓된 은행 거짓말 등을 하여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예외가 있다 없다.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예외가 없다. 그러면 요건인 거래상 중요사항은 뭐인가? 판례가 당해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현재 중개대상물 자체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압류, 가압류, 가등기, 건재당 설정 등기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대상물 자체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권리관계 당연히 중요하고 뿐만 아니고 대상물 현재 자체, 토지 자체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 지역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공법상 제한사항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판례는 4호에서 말하고 있는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자체의 권리관계나 공법상 제한사항만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대상물의 가격도 중요사항에 포함된다. 매도인이 부동산에 내놓은 매도해달라고 의뢰한 가액이 만약에 4억이다. 이 4억 원인 가격은 매수인에게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4억 원에서 합의를 할 거 아니에요. 가격도 중요사항이 포함된다. 이게 판례 한계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위에 1, 2번 판례 2가지만 더 익혀두시면 돼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말 등을 해서 판단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금쟁이이다. 보통은 토지에 대하여 개발 계획이 있다 없다는 것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가격도 중요사항이죠. 개발 계획이 없는데 개발 계획이 있다라고 유포했다고. 가격이 오른 바가 없는데 오르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 요즘에는 그런 게 잘 없지만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는 부동산에서 손님 뒤에 앉히고 현장 안내 가죠. 가면서 이렇게 한마디 던져요. 사장님 지금 보러 가시는 토지 개발 계획이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던져요. 그럼 뒤에 타고는 매수인은 혹해요, 안 해요? 뒤에 이렇게 있다가 개발 계획이 있습니까? 또 물어보겠죠. 혹해가지고 부동산에 한마디 더 던져. 그래서 제가 전화를 3번 4번 드린 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더 오르기 전에 잡으시라고 전화 드린 겁니다 하니까 차 돌리십시오.
계약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하고 보니까 개발 계획이 없더라고. 가격이 오른 바가 없더라도 이게 개발 계획 가격이 중요한 사항인데 거짓말했다 그 말이죠. 지금 여기 이제 해당되는 판례가 최근에 처음 나오는 것이 매도인이 부동산 하고 있는 개업 공인 중에서 가게 와서 팔아달라고 내놓은 가격이 4억이에요. 매도의 가격은 매수인에게 중요사항 맞죠? 그럼 4억 원대로 설명해서 계약서 써주면 되잖아요. 4억 원인 사실을 매수인이 모르고 있다고 지금.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4억 원인 사실을 짜고 매수인에게 4억 원인 사실을 숨겼다고. 그러면 4억 원인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에게 4억 원에 중개한 것이 아니고 5억 원에 중개해서 팔아주고 1억 차익을 지가 가져갔다고. 가격은 중요사항이다. 짜고 숨겼으니까 거짓말했죠. 거짓말은 없는데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4억 원인데 그걸 숨기고 설명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가격 나오면 중요사항이다. 짜고 숨긴 채 나오면 거짓말이구나. 무척 높은 가격으로 처분하고 차익을 취득한 행위는 사후에 해당한다. 그 판례이고 두 번째는 중개하게 되는 임야가 현재 임야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결정되었다. 중요해요. 그린벨트를 묶였다 그 말이죠. 그린벨트를 묶여버리면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겠죠. 안 팔리니까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에게 네가 현재 임야를 네가 매입해주면 내가 비싼 값에 다시 팔아주겠다고 전매할 수 있다고 기망한 것. 개발 제한 구역 결정 중요사항이고 기망했죠. 이게 거짓말 표시야. 유포했네, 조작했네, 짜고 숨겼네, 기망 이 말 나오면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말 표시니까 사후에 해당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하단에 판례 있죠. 판례. 서로 짜고 1번 매도 의뢰 가액 동그라미 가격은 중요사항인데 높게 매도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는 사후 위반이다. 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밑에 셋째 줄 넷째 줄 뒤에 중개인 등이 서로 짜고 있나요? 넷째 줄 뒤에 184페이지 판례 1번의 넷째 줄 뒤에 중개인은 현재 표현하게 된 부칙개업 공인중개사를 옛날에 중개인이라 불렀어요. 아직도 밖에 교회로 나가시면 간판에 간혹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가 보여요. 중개인은 나이 연세가 많으시다. 85년도 시험 시행 전부터 중개업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개인 부칙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액에 비하여 높은 가격, 무척 높은 가격으로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후 위반 맞아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믿죠.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는 말은 짜고 숨겼다는 고의과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매수인에게 손해가 있죠.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있으니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말은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핵심 단어가 뭐예요? 매도 의뢰 가액 짜고 숨겼다 나오면 사후 위반이다. 그동안 체크하시면 돼. 그 옆에 페이지 2번 판례 중개대상물인 임야가 밑줄 개발 제한 구역으로 결정 중요하죠. 가격은 떨어지고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어 안 팔린다 그 말이죠. 상당한 가격으로 현금하기 어렵다 안 팔린데도 불구하고 밑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매수인에게 비싼 값에 전매 다시 팔아주겠다고 뭐한 것 기망한 것은 사후 위반이다 그죠? 1, 2, 3, 4, 5는 초과 수수가 잘 나오고 나머지는 1호, 2호, 4호는 법조문을 유의해서 보시면 되고 지금 4호는 박스에 있는 판례 1, 2, 3번 정도 보충하시면 돼요.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 게 5호부터 7호까지입니다. 공법 어디까지 진도 나왔습니까? 개발법요? 개발법 합니까? 정비법 안 했어야지. 나중에 주택법이란 법을 배우시면 주택법은 주택을 건설하고 아파트 지었다면 공급해야 되겠죠. 팔아 분양했다면 관리하는 요걸 배우는 게 주택법이에요.
주택관리사 시험을 담고 있는 법이 주택법이에요. 주택법에 가시면 입주자 저축증서라고 배워요. 청약통장 있죠? 이거 거래가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 이거 앞에서 배운 거예요. 중개대상물 할 때.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이죠. 가지고 있는 갑이 건설회사에서 동호수 추첨하겠습니다. 길이 잡히면 분양 신청하겠죠. 당첨이 되었다고. 101동 1501호 당첨이 되었어요. 특정 동호수 지정되었죠. 그럼 당첨된 특정 동호수가 마음에 들면 회사하고 어떤 계약?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이걸 뭐라 해요? 분양권이라 부르죠. 분양권은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죠. 동호수는 특정되었어요. 이거 매매할 수 있나 없나요? 매매 가능하니까 중개대상물이다. 배우셨죠? 그러면 청약통장 단계는 매매가 된다고? 통장 단계에서 매매를 허용해버리면 지금 1,000만 원짜리 1순위 통장이 있다고. 그러면 투기 목적인 사람은 1,000만 원짜리 통장을 매입하겠죠. 그냥 1,000만 원 주고 매입하겠나요? P를 붙여가지고. P를 붙이겠죠. 또 거래가 되면 P가 계속 붙으면 투기가 조장되니까 주택법에서는 입주자 저축증서는 일체 양도 거래가 안 되고, 거래가 안 되니까 알선 금지입니다. 이걸 주택법에서 뭐라 하는가? 통장을 거래하거나 알선하게 되면 주택 공급 질서, 분양 질서를 물랑케 하겠죠.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서 예외 없이 처벌한다고. 뭘 거래하게 되면 입주자 저축증서를 매매 거래한 사람도 처벌되고, 알선 중개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걸리니까 주택법 위반에 걸려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라고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법에서 통장을 일체 손대지 마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도 금지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 저축증서는 양도 금지, 알선 금지해야 되겠죠. 똑같이 우리 법에서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하지 않고 양도 알선이 금지된 청약통장은 분양 받을 때 필요해요. 분양 받을 때 필요하고 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임대 관련 있는 정서이다. 부동산 분양 임대 관련 정서하게 되면 주택법에서 말하는 뭘 말하는 것이고, 입주자 저축증서는 양도 알선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개업 공인인사 등은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 저축증서는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받을 때 임대할 때 필요한 정서로서 일체 손을 대면 돼야 안 돼요. 매매 교환을 중개해도 금지를 해야 되고 통장 매매를 업으로 해도 금지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주택법에 나중에 배우신다. 이런 내용을. 그럼 방금 전에 그러면 주택법에 따라도 동호수 특정되었고 분양 계약에 체결된 분양권은 매매가 가능하다. 이건 불법 딱지, 거래가 금지되는 정서가 아니죠. 그래서 분양권 전단지 광고본이 보시면 좌측 상단에 즉시 전매 가능합니다. 적어놨죠. 그럼 전매가 가능하다고 하면 매매가 가능하다 그 말이네. 그건 주택법에서 금지하는 입주자 저축증서가 아니고 분양권 상태가 되었으니까 이건 중개가 된다. 오해에서 말하는 금쟁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개는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받은 상가 전부를 앞으로 팔 때 매매할 때 사용하려고 양식을 한 개 만들어서 분양계약서란 양식에 이미 정인 양식에 1조, 2조 약관이 있고 매매 대금은 얼마나 하고 직업 조건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적어놨어요. 분양받은 상가를 뭐 할 때 쓰려고? 매매할 때 쓰려고 양식 제목에 분양계약서라는 양식에 매매 대금 얼마나 하겠다, 직업 조건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적어놓은 이 분양계약서는 여기 양식 제목에 분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양도알선이 금지된 분양임대 관련 증서가 아니겠는가에 대해서 판례는 양식 제목은 분양이 들어가 있지만 실질 용도는 뭐 할 때 쓰려고 매매할 때 쓰려고 만들어 매매 계약서일 뿐이지 오해에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 저축증서처럼 양도알선이 금지된 증서는 아니다. 나중에 주택법에서 배우시면 조금 낫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5호 보시면
5호 보시면 박스에 양도 관계 법령에서 밑줄 그다음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양도 금지 185페이지입니다. 5번이요.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정서까지 뭘 말하는 것이고 입주자 저축 정서를 말하겠죠. 좀 이따 나옵니다. 매매 교환을 중개해도 금지, 중개해도 중개하거나 뒤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다. 그죠? 그럼 박스 밑에 1번 부동산 분양 임대 관련 있는 정서는 뭐를 말하는 것인가? 둘째 줄 입주자 저축 정서 있죠. 주택 상환사채 있죠. 그런 게 나중에 어떤 법에서 배우시고 주택법에서 나오는 거 입주자 저축 정서만 밑줄 하시면 돼. 그래서 2번은 금지하는 내용은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이 중개해도 금지고 매매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이다. 넘겨보시고 판례가 나중에 주택법 가시면 186페이지 맨 위에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있죠. 그걸 주택법에서 금지하게 되고 다시 둘째 줄에 입주자 저축정서를 손대면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서 처벌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처벌되는가? 박스에서 다섯째 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그럼 당연히 우리 법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거 입주자 저축정서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매매하면 제재가 얼마겠어요? 똑같이 3다의 3이다 그 말입니다. 밑에 박스에 분양권 있죠? 분양권은 금지되는 정서다.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줄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까지 밑줄. 따라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다 아니다. 분양권이 답이죠. 부동산 분양과 관련 있는 정서이다. 아니니까 정서 등의 매매를 알선 중개한 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줄이면 분양권은 5호에서 말하고 있는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는 아니다. 2번 상가 분양 계약서 밑줄. 첫째 줄에 상가 전부를 뭐 할 때? 매도할 때, 매매할 때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놓은 양식에 매매 대금과 지급 기일 등을 기재한 뭐는 분양 계약서 괄호는 용도가 뭐요? 매매 용도죠. 매매 계약서일 뿐이지 셋째 줄 뒤에 부동산 임대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정서라 볼 수 없다. 6호는 민법입니다. 민법 대리편 배우셨어요? 민법은 잘 따라가고 계시죠? 좀 고통스럽지만 6월까지 견디시라고. 민법을 쉽게 가다가 나중에 어려운 것보다 처음에 뭐 저희 학원 선생님이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따라오시오 그냥. 고통스럽지만 6월까지 따라오시면 7, 8월부터는 수월하다고. 이런 과정과 6월까지만 견뎌보시라고. 자, 민법 대리편 가시면 대리제도는 3명 관계로 이루어진다. 민법입니다. 민법에서 대리제도 배우신다. 그죠? 대리는 대리권 소유하는 본인이 있죠. 본인으로부터 대리권 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상대방과 본인을 위한다는 현명을 하고 직접 대리인은 대리행위한다 그러면 상대방과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대신해주고 계약이 법률행위인 계약을 직접 하니까 대리행위는 법률행위이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있으면 효과가 발생되겠죠. 권리 의무는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제도죠. 여기 대리제도인데 민법에서는 자기 계약은 쌍방 대리는 민법에서 사적 자체가 대원칙이 민법에서도 자기 계약 원칙 금지, 쌍방 대리 원칙 금지하죠. 그럼 어떤 취지가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도 금지하겠죠. 자기 계약은 지금 아파트를 팔고자 하는 사람, 막 설명하는데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요건 이해돼. 요 과목은 이해가 좀 돼요. 좀 낫다 그래도. 민법은 어째요? 민법 하니까 고개를 숙이시네.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듣고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민법 선생님 설명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라. 말을 쭉 따라해 보시고 왜 필사 아십니까? 책 있는데 그대로 뺏기 쓰는 거 모를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장력도 혼자 문장을 만들고 책 쓰기 너무 힘들잖아요. 처음에 따라 쓰다 보면 그 문장이 익혀지고 하면 응용이 되고 할 거 아니에요. 민법 어쨌든 고통스럽습니다. 결론은 좀 낫습니까? 이야기하지 말고 빨리 수업해라. 그렇다고 공법은 또 쉽나? 공법은 할만해요? 더 어렵고 등기법은 쉬워요 그러면? 세법? 그나마 이게 조금 그래도 알아들 때 용어 조금 낫다 이게 나중에 80점 85점 나와야 돼 이 과목이. 지금상에 80점 85점 받겠다 싶죠? 받겠나 싶지만 그래 어쨌든 지금 집중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 계약은 아파트를 팔고자 하는 매도인 A가 자기가 아파트 매매 계약하고 싶으니까 사정이 있어서 갑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매매 계약에는 대리권 수여했다고. 대리는 원칙은 매도인 A를 위한다 현명을 하고 상대방이 누구요? 매도인의 상대방. 매수인 찾아서 직접 대리행하죠. 매매 계약을 대신하죠. 하고 매매 계약을 하니까 대금 지급 청구권, 소유권 이전 채무인 권리 의무는 얘한테 주는 거죠. 여기 대리주도인데 자기 계약은 대리권 소유받은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 이미 본인과의 관계에서 대리인 지위가 있죠. 대리권 받았으니까. 자기 계약은 본인의 직접 상대방이 되어서 누가요? 대리인 본인이 본인의 직접 상대방이 되어서 매도인이 본인이면 매도인의 상대방이 누구요? 매수인이 되어서 본인과 이렇게 매매하는 게 자기 계약이에요. 그럼 대리인은 이중적 지위 아니요? 갑? 대리인 지위도 있고 매수인 지위도 가지죠. 본인하고 매매할 때 대리인 지위에서 본인을 위해서 매매하겠나요? 본인의 상대방의 매수인 지위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본인과 매매 계약하게 되면 잘 부탁한다 맡긴 본인에게 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 본인 보호 취지에서 원칙은 자기 계약하지 말라고. 쌍방 대리는 부동산 매매 계약하고자 하는 A하고 B가 갑 찾아와서 매매 계약 대리권 수여, 매수인도 갑 찾아와서 대리권 수여. 그러면 한 사람이 양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대리권 수여 받았죠. 그러면 갑이 혼자서 매매 계약을 지 혼자 결정하겠다 그 말 아니야? 매매 계약서를 다음날 쓰기로 했는데 전날 야가 전화 왔네. 야 얼굴 좀 보자 이렇게. 네 어디고? 야 구청구 술 찍고 와라 이렇게. 저 안에 들어가 술 한잔 얻어먹고 뭔 이야기 했겠죠. 그 말은 사람이다 보니까 양 당사자를 공평하게 대리하면 좋은데 한쪽에 치우칠 수 있나 없나요? 이렇게 짜버리면 다른 일방에 해를 줄 수 있으니까 일방에 해를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쌍방 대리는 하지 말라고. 어디에서요? 민법에서. 민법에서는 본인 보호 취지에서 자기 계약하지 말고 일방의 이익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해놓고 민법은 사적 자치죠. 대리권 수여한 본인이 네가 내 아파트 매입해 갈래? 그래라. 본인이 허락하면 대리인이 직접 매매 계약하겠다 그 말 아니야? 그 다음에는 허락한 내가 손해봐도 내가 볼 테니까 법에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민법에서 가능하고 대리권 수여한 본인들이 허락하면 그 다음에는 손해봐도 우리가 볼 테니까 법에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민법에서야 본인이 허락하면 민법 안에서야 자기 계약이 쌍방 대리가 가능하다 그 말이야. 근데 우리 법은 규제법이죠. 그 6번에 누구와 6번 누구와 중개의뢰인과 중개의뢰인과로 의뢰인과 뭐 하거나 의뢰인과 직접 거래 동그라미 1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뭐 쌍방 대리하는 것은 예외가 있다 없다. 민법에서 자기 계약을 따온 게 직접 거래고 민법에서 쌍방 대리 따온 게 그대로 쌍방 대리예요. 그럼 여기에서 민법에서 자기 계약할 때 상대방이 누구예요? 대리인 자기와 계약하는 상대방이 누구예요? 일을 맡긴 본인이 상대방이죠. 본인이 직접 상대방이 되어서 누구 이익을 위해서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되면 본인의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계약 금지하듯이
부동산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사 등 가게에 손님이 왔다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일을 맡긴 사람하고 직접 계약하는 게 자기 계약이듯이 부동산까지 찾아와서 일을 맡긴 사람의 직접 거래한다. 그 말은 개업공인사 등은 중개하는 지위에 있죠. 중개 의뢰인이 왔다. 그 말은 개업공인사로서 중개하는 지위도 있고, 직접 거래한다. 그 말은 손님의 직접 상대방이 되어서 만약에 매도 중개 의뢰인이 자기 소유 아파트가 5억인데 급매물로 4억 5천에 내놓고 왔다고. 그러면 부동산 안에 있는 4억 5천에 조수받은 사람은 욕심나요 안 나요? 내가 금방 매입해서 팔아도 차익 남길 거 아니야. 내가 누가 되었어? 아니 매도인이 손님이 돼서 왔다면 직접 거래한다. 그 말은 매도 의뢰인의 직접 상대방이니까 내가 누가 되어서? 매수인 되어서 매수인란에 내 도장 들어가면 이게 걸린다는 거야. 그러면 직접 거래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해서 각종 정보를 내가 훨씬 많이 알고 있고, 개업공인사가 공정한 지위에서 손님하고 매매하겠나요? 상대방 지위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되면 잘 부탁합니다라고 일을 맡긴 손님에게 해를 주니까 한 건이어도 부동산에 들어온 손님하고는 한 건이어도 매매든지 교환 임대차 일체 거래가 안 된다. 그게 직접 거래 금지예요. 요거하고 같은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자기 계약을 금지하는 것은 누굴 보호하자고? 대리권 수여한 본인 보호 취지에서 금지한다면 당연히 직접 거래도 누굴 보호하자고? 부동산까지 찾아와서 일을 맡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 거래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묻는 것이 직접 거래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의뢰인은 어디까지가 의뢰인인가? 물어볼 필요 없이 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일을 맡기고 한 사람은 다 누구? 부동산 문 열고 들어와서 일 맡기고 한 사람 다 누구예요? 중개 의뢰인이죠. 소유자가 직접 와서 일을 맡기고 와도 의뢰인이고, 소유자로부터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이 부동산 와도 의뢰인이고, 소유자와 사무처리 위탁받은 수임인이 가게 와서 일을 맡기고 와도 다 어쨌든 내 가게 들어와서 일을 맡기고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소유자이든지 대리인이든지 수임인이든지 어디에 포함? 중개 의뢰인에 포함하니까 소유자인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것만 금지가 아니고 의뢰인의 누구와 대리인과 의뢰인의 수임인과 거래한 것도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 네? 이거 크게 걸리는 거예요. 3년 이하 징역 30만 원이에요. 부동산 할 때 급매물 나오면 욕심이 당연히 나게 돼 있죠. 매수 중개 의뢰인이 전원주택지를 구해달라고 부동산에 의뢰했어요. 그럼 매수인이 손님이면 내가 누가 되었어? 내가 매도인 되었다 그러면 4명이 토지를 손님에게 직접 팔면 걸리고, 임차인이 들어오면 내가 누가 되었어? 임대인 돼서 4명이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직접 세를 놔도 걸리고, 직접 거래하지 마라 그 말은 매매만 금지하는 게 아니고 일체 매매 교환 임대차 중 일체 거래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그러면 앞에 공동사무소 배우셨나요? 공동사용 한 개 가게를 갑하고 을하고 공동사용한다. 각자 등록증 걸고 공동사무소 운영하고 있죠. 갑에게 급매물 나왔어요. 갑에게. 그러면 갑은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하면 걸리죠. 그럼 갑의 중개로 을 개업공인사가 부동산 매수했다고. 예? 팔 때도 갑의 중개로 팔았다고. 이거 직접 그래요. 을에게 매수인이 왔어요. 을. 그럼 야가 매도인 되면 안 되죠. 을의 중개로 갑 명의 토지를 중개해줬다고. 그 말은 내 가게에 들어 나한테 직접 일을 맡긴 손님이면 거래하면 걸리지만 공동사무소에 있으면 다른 부동산이 있나요? 야 중개로 내가 매입하고 팔 때도 다른 사람 중개로 파는 것은 직접 거래 이다이다. 공동사무소 운영하면 그렇게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이 되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하는 것은 금지니까 개업공인회사가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누구를 통하면 다른 개업공인회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팔 때도 다른 개업공인회사의 중개로 매도하는 것은 중개거래이지 직접 거래가 아니니까 일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쌍방대리는 민법과 똑같아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쌍방대리하게 되면 어느 일방과 짜버리면 타방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는 거. 예외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민법과 다른 것이 여기는 본인이 허락하면 가능하지만 우리 법은 직접 거래했다면
쌍방들이 있다면 예외가 없으니까 의뢰인이 허락을 받아도 금지, 당사자 허락 받아도 금지. 그러면 이건요. 어쨌든 직접 거래인지 아닌지는 자기 얘기할 때 올려주시면 돼요. 직접 거래한다는 말은 누구하고 거래하는 것이다. 내 가게 들어온 손님일 것. 두 번째 누구 이익을 위해서? 개업공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그러면 간혹 벼룩시장이나 또는 교차로 광고 보시면 토지 팔겠다 내놓은 사람 있죠. 그 사람 나한테 일을 맡긴 중개 의뢰인입니까? 생활정보지에 광고 낸 사람 내 가게 일을 맡긴 사람 아니죠. 그 사람은 이렇게 만나서 매매하는 것은 관계없다는 거야. 어쨌든 기준은 내 가게 들은 손님일 것. 두 번째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직접 거래입니다. 그러면 내 것을 손님한테 파는 것이 직접 거래죠. 배우자 소유 부동산은 내 겁니까? 배우자. 개업공인사 갑의 배우자 을 소유 부동산이요. 이 내 거요. 부부는 공동생활하고 있지만 재산은 네 거 내 거 있어요 없어요? 별도로 재산 가집니다. 별산재예요. 내 거 아니다. 남의 거요. 부동산은.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내가 매수 중개 의뢰인에게 직접 매매하였어요. 이거 걸리겠나요? 의뢰인과 직접 매매는 했죠. 내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되면 내 물건을 내가 팔았으면 직접 거래지만 남의 것을 내가 대리해서 대신 팔는 것밖에 없죠. 이거는 일방 대리요.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내가 대신 팔아주는 것은 직접 거래가 아니요. 매도인이 건매물 내놨죠. 내가 매입하면 안 되죠. 배우자를 매수세이고 내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이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동산 할 때 남편 명의 통장에 돈 좀 넣어놔야 되겠다. 건매물 나오면. 그죠? 돈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